그러면 두 번째 총의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구역 관리처분 변경 등을 위한 정기총회 두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 4호 안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관리처분 변경이 왜 필요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조합 측에서 7가지의 사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조합원이었다 청산자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청산자였는데 조합원으로 해달라서 조합원으로 변경된 경우, 그러면 조합원하고 청산자가 가지고 있던 종전 자산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컨대 조합원의 감정가 2억짜리가 빠져나가고 청산자로 하였던 10억짜리 감정가 받으셨던 분이 들어오고 하면 2억은 빠져나가고 10억은 들어오고 하면 8억의 변경이 생기죠. 더 종전 자산 가격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비례율에 있어서 종전 자산 가격의 분모 역할을 하던 종전 자산 가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비례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조합원의 그 감정 평가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일반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반 분양가에 대한 이 감정평가 금액이 변경됐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수 및 포기 변경인데, 이거는 이제 조합이 사는 경우, 즉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조합이 사야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회계 처리상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역 경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와 이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고 토지 확정 측량인에서 각 아파트 세대별로 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 면적이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구역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이게 좀 토지 면적이 달라졌다, 약간 증대됐었죠. 이런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섯 번째가 이제 조합원에게 고층 배정.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대부분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좋은 층, 로얄층은 조합원에게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별로 낮은 층, 별로 인기가 없는 낮은 층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했고, 설계 변경, 사업비 변경,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전부 그 결국은 뭐냐면 비례율의 변동될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비례율이 변경이 되는데, 자, 106%로 이번에 관리처분 변경 등의 총에 있어서는 106%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2017년에 관리처분 당시의 비례율이 105.85%였어요. 그럼 0.15%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106% 변경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종전 자산 가격이 10억, 100억, 3천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종전 자산 가격이 2,983억이에요. 그래서 약간 내려갔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변경에 따라서 좀 약간 청산호 가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경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양 수입이 9,466억이었죠. 9,466억. 조합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받은 수입에다가 일반 분양을 통해서 받은 수입, 모든 그 상가 분양 수입, 모든 수입을 더했을 때 9,466억이었는데, 이번에 1조 549억인가요? 1조 549억 정도가 분양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 대신 사업비도 보면 6,280억에서 7,386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례율이 큰 차이가 없죠. 0.15%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엑셀로 보시면, 자, 옛날에 105.85% 때 보면은 사업비가 이 금액이었어요. 자, 만나 볼까요? 62%. 628 맞죠? 628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수입도 9,460억 맞나요 이게?
9,460억이 숫자가 다 맞죠? 그런데 자, 이게 어떻게 변경됐냐라고 볼게요. 자, 이번에 변경돼서 보면은 사업비가 7,386억으로 증액이 돼서 사업비가 대충 1,100억 정도, 1,106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대신 분양 수입도 옛날에 9,466억에서 1조 549억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1,100억이 늘어났는데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수익도 약간 1,082억이 늘어나서 약간 사업비가 일반 분양가 수입보다 약간 증대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비례율인 분모에 해당되는 정전평가 금액이 옛날에 3천억대에서 2,980억으로 낮아지면서 비례율이 옛날과 크게 차이가 없다. 105.85%에서 106.1% 이렇게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변경을 했을 때보다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은 약간 1,082억이 증대됐다.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300 몇 채죠. 그거 올려서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도 그동안 늘어나서 1106억 정도가 늘어나서 관리처분 2017년 변경 총액보다 크게 늘어난 건 없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예컨대 아크로 7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일반 분양가 평균 분양가가 7억 7천이었어요. 34평 기준이. 그런데 여기 보면 9억 5천인가 돼 있어요. 3구역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크로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조합에서 소심하게 일반 분양가를 그 좋은 입지 조건인데도 정말 소심하게 일반 분양가 조합원가하고 거의 1억 5천 정도 차이가 안 났죠. 자, 조합원 분양가가 6억 2,500이었는데 일반 분양가가 7억 7천이었으니까 거의 1억 5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분양가가 34평 기준. 그래서 264억 정도가 수익이 더 올라갔어요.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생긴 수입이 264억인가 될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여기는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1,100억을 올렸어요. 수입이 1,082억이 더 생겼죠. 굉장히 3구역 조합원 입장에서는 혜택인 거죠.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아크로나 7구역은 이제 아크로 같은 경우는 264억 증대되는 부분을 이편한 세상에서 아크로로 가기 위해서 조합원한테 돌려주지 않고 전부 사업비로 썼어요. 증액을 했어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증액을 썼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그냥 롯데 그대로 가면서 조합원에게 평균 4,800 정도인가요? 사업비 일반 분양가 올린 그 수익을 조합원한테 4,800억인가를 4,800만 원 정도 평균 조합원 1인당 그렇게 나눠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전 비례율 가격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 금액 그대로고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비례율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해 볼까요? 요것만 갖다 댈게요. 대략적인 겁니다. 요것만 갖다 대면 옛날 관리처분 당시에 사업비로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비례율이 143%예요. 물론 이제 약간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정전평가 금액도 달라지고 하겠지만 대충 이렇게 해버리면 비례율이 엄청나게 뛰어서 3구역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비례율이 관리처분 변경 총액 관리처분 때와 거의 같다. 이거는 더 좋은 걸 바라면 되겠지만 그나마 3구역 조합원님들은 위로를 삼으셔야 돼요. 제가 앞에 2019년도 사업시행 변경일 때는 비례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 사업비 증액된 것만 보면은 그 당시에 700 몇백억이 증액이 됐었죠. 그래서 롯데 GS에서 뭐 170억인가
얼마를 150억인가 부담하고 나머지 540 얼마는 사업비가 증액된다라고 이제 제 기억에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기억에 그렇게 됐었는데 어찌됐든 그 전보다 또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상쇄시켜서 그나마 관리처분 2017년 관리처분 때 비료율을 그나마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안도를 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3구역에 이제 추가로 이제 사업비가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이걸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합원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셔도 된다. 추가 분담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제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제가 봤을 때는 밑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크게 미달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분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업비 증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 사업비를 잘 체크를 하셔야죠. 그렇다고 하면 관리처분 변경 당시에 그 비료율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우려했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요건이 맞춰진다고 하면 증액될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앞으로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일반 분양이 잘 완수되어서 크게 조합원님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써놨죠. 2019년 사업비 증액에 따른 비료율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근본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료율이 관리처분 당시와 비슷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그러면 이 관리처분 변경이 비료율이 왜 달라졌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죠. 종전 자산가액이 자 옛날에 2,982억에서 2,900 요거는 이제 변경총회 때 이야기죠. 하고 옛날은 관리처분 때는 3,000억이었었죠. 어쨌든 2,999억이니까 이 금액에서 이번에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2,983억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종전가액은 옛날에 관리처분 때 2,993억에서 2,983억으로 바뀌었다. 이건 아마 관리처분은 아까 보면 3,000억이었죠. 그런데 요거는 변경인가 받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2020년 관리처분 변경 시의 종전자산가액은 2,983억으로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후 변경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보시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데이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수입.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일반 분양가 상승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가장 크죠. 아까 우리가 엑셀에서 봤지만 이 사업비가 수입이 1,08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일반 분양가 상승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은 아마 가격이 같을 거고 2주택도 같을 거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임대 338세대죠. 그 다음에 일반이 357세대네요. 이런 부분 일반 분양가 이 금액이 있고 보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부대 복리시설 25개가 있어요. 지하 2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파트 보면 지하 2층이고 아크로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층에 속할 거예요. 상가가 도로면에 접한 부분이 지하 2층. 그 다음에 도로에서 봤을 때 2층이 지하 1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5개의 부대 복리시설 여기 상가입니다. 여기 있고요. 25개가 있고 기타 이제 여러 이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분양 수입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보시면 자 관리처분 인가 시에는 이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546억 맞네요. 제가 아까 546억 정도 늘어났다고 했죠. 2019년 사업시 인가 시에 이렇게 늘어났고 다시 추가로 더 늘어나서 이 금액이 되었다. 그래서 대충 1,050 얼마가 됐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억에 의한다면 2019년도에 아마 170억인가 이 증가되는 부분을 원래 7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GS에서 아마 그 지열인가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당을 해가지고 170억 정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의한 겁니다.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어쨌든 제 기억에 하면 대충 700억대의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540억대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사업비로 부담하고 100 맞나요? 170억 정도? 540 더하기 170 그러면 710억 정도. 그래서 아마 170억 정도 될 거는 기억을 해요. 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GS에서 감당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됐는데 그때 비료율이 제가 예측했을 때는 85%가 뚝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벌증을 해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동영상에 제가 찍어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보시면 자 조합원 분양가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자 25평 평균 분양가가 4억 7천이에요. 자 4억 7천. 자 저희 아크로도 아마 4억 7천이었을 거예요. 평균 분양가가 25평. 그 다음 34평이 대충 6억입니다. 6억. 6억. 아크로는 6억 2,500 정도 됐고요. 34평이. 그 다음에 40평대가 8억 1천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아크로하고 비슷한데 이제 7억 9,700하고 8억 1,700 정도 되니까 8억 1,000만 원 정도 봤어요. 제가 평균으로. 그래서 이게 한 5, 6평 되나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9구역은 41평형이라고 했어요. 3구역은 이거는 아마 한 6, 7평 되나요? 이 정도 돼 보여요. 보고요. 자, 조합원은 뭐 바뀐 게 없으니까 25평 4억 7천, 30평대 6억, 그 다음에 40평대 8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자, 일반 분양가가 중요해요. 일반 분양가. 자, 일반 분양가인데 자, 25평에 77세대인데 자, 이게 7억으로 올랐어요. 7억 257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이렇네요. 그 다음에 34평이 9억 5천.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79세대인데 9억 5천은 올랐고요. 그 다음에 40평대가 한 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마 1층이 될 것 같은데 12억 7,3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세대를 분양을 하네요. 그래서 주력은 아마 34평. 근데 저는 3구역에 25평이 앞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5평을 이제 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30평대는 주로 이제 3구역의 중간과 뒤쪽, 40평대는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구역과 9구역의 그 도로 사이의 도로에 접해 있는 25평대를 받을 수 있다라면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일반 분양자를 위한 그 3구역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다음에 그 아파트 평형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블로그에 디테일하게 올리고 유튜브로도 찍겠습니다. 설명을. 왜냐하면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이 가격에 내가 과연 분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걸 3구역에 내가 이거 일반 분양,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나를 신청을 하면 앞으로는 재당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흑석동의 9구역을 할 것인지 11구역을 할 것인지 2구역을 할 것인지 1구역을 할 것인지, 물론 분양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흑석동은 인기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분양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내가 3구역에 일반 분양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현재 녹화 당시의 시점입니다. 2020년 흑석 3구역 조합원 매물 거래를 보면 대충 34평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8억 5천에서 뭐 8억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8억 전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34평 기준이 6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얹으면 8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8억이라고 하면은 14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센트럴 2차나 센트럴 2차보다는 살짝 비싸고 센트럴 1차가 13억 5천대에서 1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단지 입지 조건이 좀 불리하긴 해. 3구역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실수요자라면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미엄이 8억이라고 본다면 아마 아파트 14억 정도 주고 사는 게 된다. 조합원 거를 산다고 하면. 그러면 자, 일반 분양가, 자, 조합원께 14억이라고 하면, 자, 조합원권은 로얄층이고 일반 분양은 저층이기 때문에 평균 1억 정도 다운시킬게요. 그러면 13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 프리미엄. 네, 근데, 확장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주죠.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하면 한 5천. 그러면 12억 5천에서 13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서 13억을 보면, 자, 13억을 보면, 자, 분양가가 9억 5천이에요. 그러면 9억 5천에 13억이면 3억 5천이죠. 근데 옵션 뭐 여러 가지 조합원에게 주는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충 3억 정도의 프리미엄은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컨대 내가 이거를 9억 5천에 분양받아서 13억의 분양을 13억에 판다라고 하면 3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크게 프리미엄이 생긴다라고 보면은 뭐 분양 신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크로 같은 경우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이 대박이었죠. 현재 조합원께 좋은 게 뭐 19억 전후니까 20억까지 가긴 하는데 19억 전후로 본다고 하면 일반 분양은 18억 보수적으로 봐서 18억 본다고 하면 저층이 돼서 18억 본다고 하면 분양가가 조합원들 분양가가 7억 7천이니까 8억 볼게요. 확장해서 8억에 18억 10억의 프리미엄이 생겼어요.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은 아크로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크로 3구역도 이제 GS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이제 흑성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지 그다음에 구구역 개발되는 여러 가지 그 상가 프리미엄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3억이면 일반 분양 받을 당시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분양.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추가로 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현재 상태 봐서도 뭐 되기만 하면 3억 정도의 프리미엄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면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임대주택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 338개인데 이건 의미가 없죠. 조합에서 서울시에다 갖다 바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745억 정도 되는데 대충 한 채당 2억 2,050만 원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이제 저소득자를 위한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되고 나면 원룸이라든가 가난하신 돈이 없으신 분은 다 이제 그 바닥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임대주택 수를 늘려서 비록 이제 조합원의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같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가가 이제 25개가 있어요. 자, 이제 대부분 아파트를 받으신 분들은 특히 일반 분양이 상가가 없기 때문에 상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가도 어떤 상가를 갖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재산에 그 증식이 되냐 아니면 이제 공실로 놔두면서 관리비만 납부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재 아크로도 보면 저 뒷동에 현재 공실이 안 나가고 있는 공실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사놨는데 이제 구구역에서 입주하실 분이 들어갈 건데 일단은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태가 현재 공실이 3개가 있습니다. 앞에 백사동에도 보니까 공실이 있네요. 지금 공실이 거기도 있어요.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는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자, 우리 조합원님들 이거는 이제 일반 분양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해 있는데 제가 엑셀로 깔끔하게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호부터 12호까지가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하 2층인데 도로면에서 보면 1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다 비싸죠. 5억 4,900에서
15억 2천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2층은 지하 1층에 해당되는 13호부터 25호는 요거는 이제 도로면에서 보면 지하 2층 1층이지만 뭐다? 2층에 해당된다. 그래서 상가는 원칙적으로 1층을 받으시라. 요 부분을 받으시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것은 평수를 보면 전용으로 볼게요. 평수로 보면은 자 6.3평 부동산 하실 분은 딱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억 8,50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큰 걸 하고 싶다. 뭐 식당이라든가 제과점 빵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39평, 40평 이런 거 큰 거 있죠. 이런 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타 이제 나머지 부동산을 좀 넓게 하고 싶다. 저희 한강리치 사무실하고 평수가 비슷한 게 이겁니다. 자, 전용 13평대, 14평대. 물론 부동산 18평, 17평 좋죠. 이게 넓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분양가가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셔서 어떤 걸 내가 받을 건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상가 입지를 분석을 해둘 건데, 그게 이제 상가가 안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를 한번 제가 기회 있으면은 분석을 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거는 아파트는 뺑뺑이잖아요. 추첨 순위지만 상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남은 순위에 의해서, 물론 이제 꼭 가격 순위가 아니고 나중에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분양가 그 상가 우선 상가 배정 순위가 있어요. 그 1순위 해당되면 먼저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상가는 줄을 세워서 그 순서대로 상가를 찜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자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순서는 이렇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원 자리 59평 뭐 48평 이런 건 좋죠. 상가가 받아서 학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뭐 예컨대 크게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2층에 13평짜리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게 좋을까 고민이 돼요. 부동산 하기도 그렇고 2층은 1층으로 손님이 많이 갈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옆에 거랑 이렇게 터서 뭔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평수를 넓혀서 학원이라든가 식당 이런 게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식당 같은 거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2층은 좁은 거는 좀 그렇다. 2층은 차라리 넓은 거를 분양받으시고 학원 같은 거로 해주면 괜찮게 나올 것 같고, 1층은 이게 평수가 작아도 부동산짜리로 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물론 이제 1층에도 큰 거 이렇게 빼면은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자리 이런 거 하면 좋겠죠. 2층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의료 뭐 병원 이런 거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반드시 전용 면적을 고려하셔서, 분양 면적 필요 없고요. 일단 전용 면적을 따져서 내가 받고자 하는 용도, 물론 이제 순위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입니다.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상가 배정 원칙을 참고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상가는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에 블로그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상가는 서울시 조례 27조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 정관에 반영을 해놨어요. 자, 1순위, 2순위는 기본적으로 뭐다? 자, 1순위, 2순위는 뭐냐면 기존에 상가로 쓰고 있고 실제로 상가로 쓰고 있어야 돼요. 용도가 상가로 쓰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 1순위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2순위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그 다음에 분양 건축물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이 요건이에요. 자, 1호 2호는 뭐냐면 기존에 집을 허물기 전에 상가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고 남은 금액이 상가의 분양가액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분양가액 있잖아요. 요 금액, 아파트를 분양받고 남아있는 돈이 요 금액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양가액, 자기가 분양 신청하고 싶어 하는 그 상가의 이상인 경우가 1순위 되는 거예요. 다만 1순위, 2순위 차이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예요. 자, 3순위, 4순위는 똑같이 용도는 상가로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3순위는 미달되는 경우예요. 미달된 경우. 아까 이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죠. 남아있는 금액. 아파트 분양 신청하고 남은 금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요.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순위도 역시 사업자 등록을 안 돼 있는 경우요. 1순위, 2순위 차이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 있냐 없냐. 자, 1순위, 2순위는 자, 원래 용도도 상가고 두 번째가 추산액 이상이어야 된다. 상가 분양 가격 이상으로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 아파트 분양하고도.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자, 3순위, 4순위는 원래 상가 용도로 쓰고 있지만 이게 아파트 분양 받고 남으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가의 돈이 상가 분양가보다 돈이 적게 남아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수 있으면 3순위, 없으면 4순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순위, 6순위는 뭐냐면 자, 5순위는 뭐냐면 아파트를 안 받았어요. 나는 아파트 안 받았고 상가를 받을래 이거예요. 그런데 자, 원래는 아파트는 집은 아파트만 신청하셔야 되고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만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안 받고 아파트 주택이었지만 나는 아파트 안 받고 상가를 받을래. 집이 여러 채 있어서 나는 아파트 안 받고 상가로 받을래라고 했을 때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고 그 금액이 뭐다? 추산액 이상인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했는데 자기 순위가 5순위예요. 근데 1순위에서 이 4순위에서 다 받아버리면 자기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도 청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파트 신청을 안 했으면 청산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은 아파트가 더 높다. 훨씬. 그리고 상가는 이제 사업을 해서 월세는 높을 수 있으나 높을 수 있으나 그 금액 상황 그 시세가 많이 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좋은 자리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받으신 게 안전하다. 돈이 남으면 상가를 지나가는 데 신청해봐라. 제가 흑석 9구역의 관리처분 그러니까 조합원들 분양 신청 받을 때 제가 찍어드린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일단 아파트를 가장 좋은 거 자기가 받고 싶은 아파트를 먼저 신청을 해라.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상가를 신청해봐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조합원님들한테 많이 전화가 오거나 방문해 주셨어요. 그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신청을 했다. 그래서 조합에서 좀 머리 아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상가를 신청했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상가를 신청해서 아마 머리가 좀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가의 배정 순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상가에 올인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뭐에 배정을 받으시라? 아파트를 배정을 받으시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상가는 받으실 분 상가를 지금 신청해 놓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게 도로면에서 1층인지 그거를 반드시 판단하시고 이 면적 그다음에 내가 이 금액이 조달이 되는지 물론 이제 대출 받으시면 돼요. 이런 조달이 되는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신청을 뽑기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뽑으실 거예요. 조합에서 자 상가 받으실 분들 오세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 한강 리치 사무실도 제가 이제 7구역 조합원으로서 이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상가를 배정받을 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가를 팔 것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상가는 좋은 거를 받으시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이제 관리처분 변경총에서 가장 비례율에서 중요한 게 이 일반 분양가죠. 일반 분양가는 25평대가 7억 257만 원 그냥 7억대라고 할게요. 7억. 그다음에 34평은 9억 5천. 40평대는 의미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34평은 9억 5천. 가장 많은 279세대인 280개 정도 되는 34평 일반 분양가는 9억 5천이다. 부럽습니다. 우리 7구역은 7억 7천이었는데 거의 2억 이상 비싸게 분양을 하시네요. 그래도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3억에서 5천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다. 현 시세로 조합원 매물 거래 비교해서 분당 층간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그래도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은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하다. 근데 나는 더 좋은 전략지 뭐 예컨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분양권을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좀 더 뭐 예컨대 강남을 나는 생각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은 아마 여기에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나는 그냥 아파트 하나 받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도 무난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내가 가점이 높고 그동안 기다린 세월이 길다. 뭐 10년, 20년 기다렸다. 그래서 내 청약 가점을 올려놨다라고 해서 예컨대 뭐 70점이 넘다. 이런 경우는 전략적으로 내가 어디에 일반 분양을 신청해서 받을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팔았을 때 프리미엄 얼마나 붙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하셔가지고 해서 분양 신청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흑석 3구역은 일반 분양 32사평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대충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차익은 생길 걸로 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려하셔서 분양을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리처분 변경 총에 있어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사업성, 상가 이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